국내 소비자 물가를 가늠하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2021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연준이 내년부터는 금리 인상 기조를 끝내고 금리를 낮추기 시작할 거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가수 유승준 씨의 입국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은 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유 씨의 입국이 21년 만에 허용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LA시 의회가 독립적인 선거구 재조정위원회 설립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내년 11월 주민 발의안에서 통과가 유력한데 통과되면 시의원이 아닌 주민들의 손으로 선거구획을 정하게 됩니다. 뉴욕시 브롱스에서 부부와 5살 난 남자아이를 살해한 용의자가 체포됐는데 용의자는 다름 아닌 사망한 일가족의 10대 아들이었습니다. 노년층의 자살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미국의 자살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미은행이 꿈을 미래로 이어갑니다. 꿈을 도전으로, 도전을 기회로, 기회를 미래로. 당신에겐 언제나 한미은행이 있습니다. Bank on your dreams. 한미은행.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결정의 주요 지표로 삼는 개인 소비지출 가격지수가 202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보도에 김양순 기자입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를 가늠하는 지난 10월 개인 소비지출 가격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 올랐습니다. 7월부터 석 달 연속 3.4%를 기록하다 10월 들어 둔화세가 뚜렷해졌습니다. 특히 연방준비제도가 정책 목표의 기준으로 삼는 근원 소비지출 물가지수도 둔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지출 가격지수는 10월 3.5%로 지난 9월 지수보다 0.2% 올라 시장의 예상에 부합했습니다. 물가 상승세가 시작되던 2021년 초반 이후 가장 낮은 오름폭입니다. 연준의 정책 목표인 2%대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지난 7월 4.3%, 9월 3.7%로 내림세를 지속하고 있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졌다는 평가입니다. I am increasingly confident that policy is currently well positioned to slow the economy and get inflation back to 2%. 미국 경제를 견인하는 소비의 증가폭도 줄고 있습니다. 10월 소비지출 증가율은 전달 대비 0.2%로 9월의 0.7%보다 크게 낮아졌습니다. 고용 지표도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일주일 전보다 7천 건 증가한 21만 8천 건으로 집계되며 조금씩 식어가는 분위기입니다. 뉴욕 증시는 현지 시각 1일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기다리며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올해 마지막 금리를 결정하는 연준 회의는 현지 시각 오는 13일입니다. 금리 인상 전망은 거의 사라졌고 내년 5월부터는 금리가 내리기 시작할 거란 기대감이 앞서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주택 거래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기존 주택 거래 지수가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부동산 중개인 협회는 10월 기존 주택 매매 지수가 전월 대비 1.5% 하락했고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 8.5%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2001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고금리가 주택 매매 수요를 줄어들게 한 주된 배경이라고 지목했습니다. 30년 고정금리는 10월 마지막 주 7.79%로 고점을 찍고 이후 11월 22일 금리는 7.29%로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3, 4%대 금리로 집을 산 주택 소유주들이 고금리 탓에 새 집으로 이사를 꺼리고 수요자 역시 평균 7%대 높은 금리 부담에 집 구매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한편 내년에는 주택 가격이 내려갈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부동산 업체 리얼터닷컴은 내년 금리가 하락 추세를 보이지만 수요자들은 금리가 더 내려갈 것으로 보고 관망할 것으로 예측돼 매입 수요는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020년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연간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던 주택가격은 내년 1.7% 하락할 것이라며
이는 주택 가격이 크게 떨어졌던 2011년 이후 처음으로 부동산 중개인협회도 내년 2분기부터 주택 판매 가격이 낮아지기 시작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LA 총영사관이 가수 유승준 씨의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는 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유 씨의 비자 발급이 이루어질지 관심입니다. 이우수 기자입니다. 병역 의무 이행을 약속한 뒤 미국 시민권을 얻어 한국 입국이 제한됐던 가수 유승준 씨. 금지가 나왔다는 것은 저한테 너무나도 유감이고 또 난감합니다. 한국 정부는 입국 불가 방침을 밝혔지만 유 씨는 2015년 병역 의무가 사라지는 38살이 되자 비자 발급이 필요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파기환송심을 거쳐 승소가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신성하게 병역 의무를 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이 얼마나 상실감이 있겠습니까? 유 씨는 지난 2020년 재차 소송을 냈지만 1심은 유 씨의 패소. 하지만 2심은 지난 7월 다시 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유 씨에게 적용되는 옛 재외동포법 규정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했더라도 38살이 넘었다면 체류 자격을 주라는 취지라고 판단됐습니다. 유 씨가 기만적 방식으로 병역을 기피해 비난 가능성이 높더라도 이를 무기한 체류 자격 박탈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유 씨가 발급을 희망하는 비자는 단순 방문 목적이 아닌 F4라고 불리는 재외동포용 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외국 국적을 취득한 해외 국적 동포에게 발급되는 이 비자는 한국 내에서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하고 한번 발급받으면 최대 5년간 한국 국적자에 준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어 발급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LA 총영사관은 KBS와의 인터뷰에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있으며 관계부처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결정 방안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비자를 발급하고 입국 제한을 해제한다면 유 씨는 20여 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됩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코스트코 매장에서 절도 사건이 벌어져 경찰은 용의자의 얼굴을 공개하고 주민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지난 18일 남녀 2명의 용의자가 웨스트레이크 빌리지에 위치한 코스트코 매장 안에서 한 여성의 뒤를 밟는 모습이 CCTV 카메라에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쇼핑을 마치고 물건을 구입하려 할 때 가방 안에 있던 지갑이 없어진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인근 타겟 매장에서 누군가 피해자 카드를 사용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들이 현대 엑센트를 타고 사라졌다며 화면 속 얼굴을 본 사람은 꼭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LA 시의회가 독립적인 선거구 재조정위원회 설립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이번 위원회 승인의 배경과 의미, 윤범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On item 27 as amended, let's go ahead and open the roll, close the roll, and tabulate the votes. 15 ayes. Very good. Thank you very much, members. LA시 의회가 독립적인 선거구 재조정위원회 설립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정확히는 내년 11월 선거에 위원회 설립안을 주민 발의안으로 상정해 투표에 붙이기로 한 것인데 사실상 통과가 유력합니다. 독립위원회가 설립되면 앞으로 매 10년마다 실시하는 선거 구획 설정을 시의원들이 아닌 주민들의 손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Approved by the voters in November of next year, we will for the first time have truly independent redistricting, which is completely independent from the City Council. 일반 시민들로 구성될 독립선거구 재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모두 16명. 시윤리위원회가 인종과 연령, 성별, 직업군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8명을 임명하면 이 8명이 또 다른 8명의 위원 선임과 함께 위원직을 교체 대리할 수 있도록 4명의 임시위원도 지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선출직이나 시 공무원 또는 커미셔너, 주민의회 의원 등은 배제되며 10년간의 위원 임기를 마치고 나면 향후 2년간은 선거 출마나 주요 공무직을 맡을 수 없습니다.
100년 만에 시헌장이 개정되는 것이고 선거 구획 설정에 시의원들의 이권이 개입될 여지를 차단한다는 점에서 독립위원회 설립이 갖는 의미는 상당합니다. 과거 정치인들에 의해 LA 한인타운 선거구가 4개로 갈라졌던 불이익도 사라지게 돼 한인 사회의 정치적 결집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LA시 유권자들의 민심, 여론이 이제 이러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무브멘트가 일어나서 사실상 LA시 정치인이면 거부할 수 없는 안건으로 변신이 돼서 오늘의 만장일치까지 왔습니다. 다만 이번 독립위원회 설립과 함께 LA시 개혁의 가장 큰 핵심인 시의원 수 확대안은 아직 시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권한 축소를 우려하는 일부 시의원들의 반대가 여전한 만큼 안건이 내년 11월 선거에 붙여질지 여부는 확실치 않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뉴욕에서 부부와 5살 남자아이가 아파트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용의자는 피해 가족의 10대 아들이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KBTV 정지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 경찰국은 어젯밤 브롱스 아파트에서 부부와 5살 난 아들을 포함해 일가족을 칼로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경은 지난 26일 일요일 뉴욕시 브롱스 보트헤이븐 136 스트릿에 위치한 아파트 내부에서 일가족을 칼로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용의자는 다름 아닌 피해 가정이 10대 아들인 19세 제이든 리베라라고 밝혔습니다. 리베라는 건물 1층 복도에서 칼에 수차례 찔린 채 사망한 그의 아버지 38세 조나단 리베라뿐 아니라 33세 어머니 케이든 리베라 그리고 5살 난 그의 남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평소에는 조용한 가정이었지만 사건이 발생한 일요일 저녁에는 집 밖에서 두 남자가 말다툼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인 페르난도 크루즈는 소리치는 소리가 집 안까지 들렸다며 두 남자가 싸우는 소리에 이어 여자의 비명소리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당시 고함 소리는 매우 폭력적이었으며 복도에서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남자가 고통스러워 신음하는 소리가 들렸고 그 후 싸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웃들은 이번 칼부림 사건이 발생한 일가족을 조용하고 친절했던 가족들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지역 주민들은 이런 끔찍한 일이 이들 가족 사이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며 평소에 싸우거나 다투는 가족이 아니었다며 너무 끔찍하고 충격적이라는 반응입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노년층의 자살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미국 자살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지난해 미국인 자살자 수가 4만 9천여 명으로 집계되면서 최다 기록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CDC는 자살률이 주민 10만 명당 14.3명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021년에서 2022년 사이 자살자 중 25세 미만의 비율은 감소한 반면 노인 연령층이 증가했고 특히 75세 이상 남성의 자살률은 10만 명당 43.7명으로 25세 미만 21.6명보다 약 2배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LA 카운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인은 27명으로 10명 중 9명은 남성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5명으로 가장 많았고 70대는 4명이었습니다. 자살예방재단은 우울증이 노화의 정상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점과 노인들이 이에 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과 연결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신의학 전문의들은 위기에 처한 이들이 5분에서 10분 짧은 시간 동안 자살을 시도한다며 치명적인 무기가 주변에 없다면 사망 위험은 훨씬 낮아진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2021년과 2022년 전체 자살의 55%는 총기가 연루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 내에서 불법 대마초 사업을 하는 중국 범죄자들이 증가하고 있어 연방정부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관련자를 체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대마초 합법화 분위기에 편승해 미국 각지에서 불법 대마초 농장을 운영하는 중국인이 급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클라호마주 마약 단속국은 지난 2020년 말 이후 1,000개에 달하는 불법 대마초 농장을 단속했고 이 중 80에서 90%가 중국 범죄 조직과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미 중서부 주당국이 중국 범죄 조직의 대마초 불법 재배 단속을 강화하자 중국 범죄 조직은 동부 등 단속이 느슨한 지역으로 이동해 농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캐나다와 접한 동부 메인주에서 단속된 불법 대마초 농장의 경우 인근 매사추세츠주의 한 건설회사 명의로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2만 2천여 제곱미터 넓이의 비닐하우스 안에서 지역 경찰이 발견한 것은 대마초 3,400주였습니다. 당국은 이 농장에서 허가 없이 대마초를 재배한 중국인 2명과 중국계 미국인 2명을 체포해 기소했습니다. 실제로 미 국토안보부 자료에 따르면 당국은 메인주에서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불법 대마초 농장이 270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메인주의 한 당국자는 중국인들이 미국에서 가장 후미지고 공권력이 미치지 않을 것 같은 장소를 찾아온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불법 대마초 사업에 손을 대는 중국 범죄 조직 문제에 대해선 미 연방정부도 주목하는 분위기입니다. 메인주를 지역구로 하는 공화당의 수전 콜린스 연방 상원의원은 최근 마약 단속국의 중국 범죄 조직이 운영하는 불법 대마초 농장 근절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연방수사국 FBI 출신인 케네스 그레이 뉴헤이븐 대학 교수는 중국 범죄 조직의 불법 대마초 사업에 대해 연방정부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는 분위기라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수교를 이끌어낸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100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보도에 박일중 기자입니다. 중국 마오쩌둥 주석이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과 악수를 한 뒤 몸을 돌려 악수하는 사람, 헨리 키신저 당시 미 국가안보 보좌관입니다. 이른바 핑퐁 외교, 미중 간 탁구 친선 게임으로 시작해 이후 정상회담으로 이어진 역사적 순간에 그의 역할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키신저는 구소련과는 전략무기 제한협정을 주도하는 등 대탕트, 즉 냉전시대 긴장 완화를 조성하는 데도 역할을 했습니다. 그가 20세기 외교의 역사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해 1975년 사자회담을 제안했고 여러 차례 한국을 찾아 현직 대통령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현지 시각 11월 29일 자택에서 10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외교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목소리를 잃었다고 애도했고 그의 조국인 독일의 숄츠 총리는 세계가 특별한 외교관을 잃었다며 추모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조전을 보냈고 그가 100번 넘게 방문했던 중국은 오랜 친구라는 표현을 쓰며 그의 뜻을 기렸습니다. 基辛格博士是中国人民的老朋友、好朋友，是中美关系的开拓者和建设者。 다만 도덕보다는 현실을 중시하는 외교를 펼친 그는 찬사를 받았지만 베트남전과 관련해선 전범이라는 비판도 뒤따랐습니다. 키신저의 유족들은 장례식은 비공개로 치룬 뒤 추모식을 이곳 뉴욕에서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미 재무부가 북한 해킹 조직 김숙희와 북한 국적자 8명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이병도 기자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현지 시각 지난달 30일 북한 해킹 조직 김숙희와 북한 국적자 8명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재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이 군사위성 발사라고 지난달 21일 주장한 것에 대한 대응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김숙희는 북한 정찰총국 제3국 산하 해커 조직입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위는 김숙희가 군사와 에너지, 인프라 분야를 공격 목표로 삼고 기밀 정보를 노려왔다고 지난 4월 보고서를 통해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에선 국가안보실 등 정부 기관을 사칭한 이메일을 보내 정보 탈취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경찰은 김숙희에 대한 수사 결과 우리 국민 1,400여 명의 이메일 계정이 탈취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직 장관급 인사 1명을 비롯해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50여 명도 포함됐는데 다만 유출 정보 중 기밀 자료는 없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미 지난 6월 김숙희를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김숙희 외에 미국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개인 8명은 북한의 무기 수출 업체와 금융기관, 페이퍼 컴퍼니와 관련된 인사들입니다. 이번 제재는 한국과 미국, 일본과 호주 등 4나라가 처음으로 조율을 거친 대북 제재를 발표한 것이라고 미국은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또 2022년 국가별 테러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계속 국제 테러 행위를 지원하고 있다며
테러 지원국 지정을 유지했습니다. 2017년 11월 이후 7년째입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서방과 러시아가 유럽 안보협력 회의에서 설전을 벌였습니다. 일부 회원국 대표들은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이라고 비난했고 러시아 대표 연설 때 자리를 뜨기도 했습니다. 김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각 지난달 30일 북마케도니아 수도 스코페에서 유럽 안보협력기구 OSCE 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주요 의제는 22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회의에 참석한 서방 대표들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어조로 러시아를 비난했습니다.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유럽과 세계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입을 모으며 러시아가 반드시 실패해야 한다고 공개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puts our common security in an extremely grave situation. Russia is failing in its illegal war, but it must fail completely and must fail also in its attempts to disrupt this organization. 이에 맞서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나토의 무모한 확장이 전쟁의 원인이었다며 피해를 보고 있는 건 러시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가 나치와 다를 게 없다며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은 서방이 나치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Теперь еще хотят в ускоренном порядке открыть для киевского режима двери в Евросоюз. Как говорится, нацистов принимаем вне очереди. Стыдно. 라브로프 장관이 연설에 나서자 일부 서방 국가 장관들은 항의의 의미로 집단 퇴장하기도 했습니다. 유럽 주요국과 미국, 러시아 등 57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는 유럽안보협력기구 OSCE는 냉전 시기인 1970년대 긴장 완화를 위해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당국은 동부 도네츠크 지역 민간인 거주 지역에 러시아군이 미사일 공격을 가해 최소 2명이 숨지고 10명이 크게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미래로 이어갑니다. 꿈을 도전으로, 도전을 기회로, 기회를 미래로. 당신에겐 언제나 한미은행이 있습니다. Bank on your dreams. 한미은행.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